국내 연구기관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7%로 낮춰 잡았습니다. 저성장이 굳어질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위기라는 해석은 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셜 커머스들이 초특가를 내세워 고객을 끌어 모아놓고 정작 재고가 부족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들이 연루된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에 대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다시 수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라응찬 전 회장과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 등 10명이 위증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결과에 따라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도 2%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뿐만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성장률을 낮춰 잡으면서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류정훈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모 대학 캠퍼스에 일본 취업 박람회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112개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데 한국인 정직원을 뽑습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입니다. 한국 취업 시장보다 외국에 더 많은 기회들이 있는 것 같고 슬슬 이제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입장에서 다른 시장들도 이렇게 보는 중이에요. 반면 우리나라 일자리 사정은 정반대입니다. KDI는 올해 취업자 증가수 전망치가 7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며 남아있는 3개월 동안 취업자가 거의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올 성장률을 2.7%로 낮춘 데 이어 내년에도 2.6%에 그칠 것이며 취업자 수는 10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금년 초에 상당히 고용의 그러니까 취업자 증가 폭이 좀 크게 나타났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또 내년 1, 4분기까지도 큰 폭의 취업자 증가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속도 조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고용엔 악재입니다.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진행 중이고 국제 경기가 계속 진행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다고. 한편 KDI는 내수 증가세 등을 감안해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바람직하다며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굳어질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아직 그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KDI만 올해 경제 성장률 2%로 내다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국내외 기관들이 발표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올해 성장률이 2.7%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 또 국제통화기금 IMF가 2.6%로 가장 낮게 보고 있었고요. 또 정부가 2.9%로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3%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라고 하니까 좀 낮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어떤가요? 네, 안 그래도 지난 월요일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 성장률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장 실장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먼저 보시고 얘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여전히 20% 후반의 경제 성장률의 수준에 이르고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와 비교해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네, 정부가 예측하는 이거 2.9%의 성장률이 낮진 않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건데요. 하지만 다수의 연구기관들은 이 장 실장의 발언과 달리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전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2배나 큰 이 미국보다도 낮습니다. 게다가 우리 경제를 추격하고 있는 이 신흥국 평균에도 크게 뒤떨어져 있다는 점도 성장률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논란은 많은데 민간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 상황을 또 침체다, 경기 침체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앞으로 이 경기 침체를 탈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데 있습니다.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이 투자 부진은 3분기 이후로 매우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투자 부진을 수출이 상쇄해서 이만큼이나마 그나마 지금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 건데 수출이 기대고 있는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이 경기 침체가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소득주도 성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소신 발언했다면서요? 네, 장하성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것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시행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전체의 75%인 임금 근로자들의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 근로자 등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 기자, 최근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얘기 나오는데 장 실장의 견해는 어땠습니까? 네, 장 실장은 경제 둔화나 침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만 위기라는 표현은 과한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장 실장은 음식점업과 소매업 등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용이 어려운 것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여러 정책 중 일부라며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오늘부터 유류세가 인하됐습니다. 인하분이 바로 적용된 직영주유소에는 손님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알뜰하게 주유하는 방법, 안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목동의 한 정유사 직영주유소입니다. 유류세 15% 인하분을 반영한다는 소식에 알뜰주유족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다른 데보다 훨씬 싸가지고 원래 한 3만 원씩 넣었는데 10만 원 넣고. 어제는 유류세 인하 전이라 평상시보다 반 정도밖에 안 팔렸고요. 오늘 새벽에부터는 손님들이 유류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셨고 지금까지는 약 한 1.5배 정도가 팔렸고.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은 하루 종일 다운됐습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경유 60리터를 가득 채웠을 때 어제보다 5,200원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축분을 다 판 뒤에야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자영주유소는 사정이 다릅니다. 근데 요거당 안 오르면 내리긴 내릴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기름값이 비싸게 들어가니까 유류세 따라갔다고 바로 내릴 수가 없어요. 자영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영주유소 인근에 있는 일부 자영주유소는 직영보다 더 싼 곳도 있습니다. 손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유류세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최저가 주유소를 안내하는 오피넷이 먹통인 상황. 당분간 기름값 싼 곳을 찾는 입소문을 따라 다리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최근 초특가 할인 행사를 내세운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많습니다.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다 보니 많은 소비자들이 몰리기 마련인데 정작 계산을 하고 나니 물건이 없다는 문자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허모 씨는 지난 주말 한 소셜 커머스 업체를 통해 기저귀를 구입했습니다. 시중 가격보다 4만 원가량 싼 가격에 1,300여 개만 한정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서둘러 결제를 완료했는데 이틀 뒤 업체로부터 예상치 못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핫딜로 가격이 저렴하게 떠서 구매를 하려고 하면 수량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구매가 안 된다고 불가한다고 뜬 적이 있어요. 결제까지 다인데 구매 불가가 됐던 적이 많아요. 또 다른 소비자는 구매 과정에서 결제 직후 난처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구매를 하려고 클릭을 했는데 갑자기 그 재고가 떨어졌다 해가지고 못 산 경험이 있어요.
결제를 하고 결제 완료 창이 뜨기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물품 재고가 없다는 메시지가 뜬 겁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등을 맞아 할인 행사를 한다며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소셜커머스 업체는 결제 대행사, 즉 PG사에 결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오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번에 몰리는 거를 결제가 진행되는 시스템이어가지고 몇십만 명이 한 번에 몰리시니까 이제 찰나의 순간에 막 몇만 건의 결제가 진행되다 보니까 솔드아웃된 이후에 결제가 되는. 업체 측은 이 같은 오류가 초특가 행사 때만 발생하는 특이한 사례라고 해명했습니다. 초특가만 앞세워 판매에만 집중하다 보니 특이한 경우는 소비자가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들이 연루된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다시 수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라응찬 전 회장, 또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 등 10명이 위증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 기자, 이게 10년 전 일인데 어떤 사건이었나요? 네, 신한금융 측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도 초에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일명 남산 3억 원 의혹인데요. 돈을 건네받은 곳이 서울 남산의 한 건물 주차장이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측근인 이백순 행장에게 시켜서 3억 원을 줬다는 겁니다. 이번에 과거사위는 이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잘못됐으니까 핵심 연루자들을 다시 수사해라, 이렇게 검찰에 권고한 겁니다. 네, 다시 수사하라고 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한마디로 당시 검찰 수사가 편파, 부실 수사였다는 겁니다. 과거사위는 검찰 수사가 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 측에 편파적으로 진행됐다고 보고 이들을 포함한 임직원 10명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신상훈 전 사장이 조성한 비자금 중에서 일부가 랑찬 전 회장 변호사비 등으로 흘러간 걸 알고도 검찰이 묵인했다고 이를 지적했는데요. 또 재판 과정에서 당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상훈 전 사장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알고도 이를 방치했다고 과거사위는 설명했습니다. 네, 신한금융으로선 채용 비리로 조용병 회장이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 악재가 또다시 불거진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신한금융은 조용병 현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최근 기소가 됐는데요. 불구속이긴 하지만 현 금융지주사 회장 중 채용비리 의혹만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이번 과거사위에서 랑찬 전 회장 등 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라고 한 만큼 과거 문제로 또다시 신한금융이 뒤숭숭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급과 하도급,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는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이를 개선하고자 성과 공유제가 실시되기도 했지만 정작 대기업 참여가 저조했는데요.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협력이익공유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이게 기존 제도와는 뭐가 달라지는 거죠? 네, 기존에 시행되던 성과 공유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협력업체의 원가를 절감해서 그 이익을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원가 절감을 빌미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장부를 샅샅이 뒤지고 영업 비밀까지 들추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중소기업계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의 원가를 줄이기보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이익을 처음부터 공유하도록 계약을 맺자는 게 협력이익 공유제의 핵심입니다. 네, 이 기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하나는 협력사업형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형 연구개발 사업 등에 공동으로 투자를 벌인 뒤에 그 수익을 투자금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마진 보상형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등 무형의 제품이 대기업의 플랫폼에 오르게 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가 인기를 얻을수록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사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공유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일단 중소기업에는 유리해 보이거든요. 협력이익공유제를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제도를 대기업이 반드시 도입할 필요도 없고 기존에 있던 성과 공유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대신 이 새 제도를 도입하는 대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 10%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재계에선 반시장 법 시행이라며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조선업계 지원이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이라며 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예, 일본 정부에 왜 우리의 WTO 제소하려는 겁니까? 네, 우리 정부가 조선업계에 대해서 공적 자금을 지원해서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건데요. 한국 정부가 약 11조 9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선박 건조를 수주하고 시장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주장입니다. 일본은 분쟁 해결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양자 협의 제안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지원 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 등 민간기관이 채권단 차원에서 참여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의 의도는 뭐죠? 네, 오늘 마침 한국조선업이 8년 만에 연간 수주 실적 세계 1위를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한 전문 분석 기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내 조선업 누적 수주량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45%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지한 일본 조선업계가 정부를 통해서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적 해석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재판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을 판결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내놨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안으로 공식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치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우리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먼저 서주연 기자입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상원 100명 가운데 35명, 하원 435명 전원, 주지사 50명 가운데 36명을 선출합니다. 사실상의 총선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공화당이 상원을 지키고 민주당이 하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을 지켜내면 중국과의 통상전쟁 등 기존 강경 정책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만약 공화당이 패배를 하더라도 재선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미중 무역 전쟁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리 기업에는 적신 옵니다. 올 상반기 대중국 수출 비중은 34.4%로 미국, 유럽연합,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GDP가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GDP는 0.5%포인트 떨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무역 전쟁으로 중국 내수 후퇴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화장품 등 소비재는 물론 자동차, 반도체도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지금 상관관계는 0.9%까지 가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화 간의 이 동조 관계는 긴밀한 상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악영향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밀하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시작돼 내일 밤에야 판세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네,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우리 금융시장도 미국 선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강예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오늘 금융시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모두 일단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2포인트 정도 올라서 2089.62의 장을 마쳤고 코스닥은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올라서 1123원
80전에 장을 마쳤는데요. 외환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선거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방향을 잡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모양새였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인 미국의 중간선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선거가 집권당인 공화당의 승리냐 아니면 야당인 민주당의 승리로 끝나냐 이 결과에 따라서 미국은 물론 우리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거나 반대로 고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그리고 세제정책 등 각종 분야에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기게 된다면 트럼프 정책의 추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 어느 정도 이제 약간의 제동이 걸릴 가능성,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금융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제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이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선거 판세가 어떻게 예상되고 있나요? 네, 지금으로서는 공화당이 상원 선거에서 이기고 민주당이 하원을 확보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가 분할된다면 앞서 말씀 들으셨듯이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시장이 이 영향을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유력하지는 않습니다만 공화당이 만약에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게 된다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짙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정책 불확실성은 줄어들어서 금융시장이 긍정적으로 볼 것이란 다소 상반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주식시장과 미국 금융시장의 동조화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선거 이후 미국 시장의 평가가 곧바로 우리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있으면 좋겠고 사잔이 부담이고 이런 심리를 파고드는 게 렌털 산업입니다. 자동차나 정수기는 이미 일반화가 됐고 요즘은 웬만한 물건들은 다 빌려 쓸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이것도 빌려 쓰냐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색 렌털 사업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이 볼링장은 땀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인 이른바 볼링장 냄새가 안 납니다. 대신 좋은 향기로 고객들의 상쾌한 기분을 유지시켜줍니다. 지난해 대용량 디퓨저를 렌털하면서부터 고객들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낱개의 개수보다는 이 용량으로 1년 정도 쓰는 게 가격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저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디퓨저를 빌려주는 업체는 월 2만 원대 렌털료에 맞춤형 향을 추천하고 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1년을 유지하면서 또 향을 공급해드리고 있어요. 중간에 향이 바꾸시고 싶어 하신다든지 다른 향이 원하실 때는 그런 향을 저희가 또 권해드리고 바꿔드리고 교체해드립니다. 이 키즈카페에 설치된 수족관도 렌털 제품입니다. 구입하려면 8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월 3만 원으로 관상어 먹이부터 수질 관리까지 모두 해결했습니다. 기기 장치나 또 이제 열대어라든지 또 사료라든지 그 외에 부가적인 이제 그런 장치들 같은 것도 다 무상으로 교체 또는 AS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들이 들어가시는 거는 월 29,800원이 끝입니다. 이처럼 최근 렌털 산업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6년 26조 원에서 앞으로 2년 뒤에는 4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들이 누려야 할 서비스나 상품의 종류도 다양해지고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다 구매해서 쓰기에는 또 이제 경제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택하는 소비자들이 자동차와 정수기에서 수족관과 향기까지 렌털 산업의 무한 확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SBS CNBC 박기환입니다. 금융당국 소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처음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의견을 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진섭 기자. 네, 윤진섭입니다. 예, 이 증권거래소 폐지가 갑자기 떠오른 것 같거든요. 최근 주식시장 급락과 관련이 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금융당국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언급했다는 점에서 말의 무게가 남다릅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래세 폐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질의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폐지 검토 배경도 비교적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우선 그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하고 앞으로 주식 양도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돼 1971년 폐지된 뒤 1978년 재도입된 바 있습니다. 네, 윤 기자, 이 증권거래세가 폐지가 되면 증권시장의 호재라고 여겨지거든요. 주변 상황 고려하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세금을 걷는 기획재정부가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4조 7천억 원으로 거의 5조 원에 육박했는데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걷는 것도 수월한 거래세를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래세를 꾸준히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지 않겠냐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진섭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면봉 가운데 일부에서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면봉 3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나왔고 이 가운데 1개는 기준치의 무려 1,200배가 넘게 검출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년과 노령층은 소득과 기존 채무를 따지지 않는 대부업체의 묻지마 대출을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통과에 따라 만 29세 이하 청년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은 소득과 채무 확인을 면제받는 대부금액 기준이 기존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내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 일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조치 시간은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해당 지역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미세먼지로 전국 하늘이 회색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공기가 좀 좋아지면 좋으련만 내일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예보인데요. 특히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전에는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후에는 한때 나쁨 수준으로 조금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도 황사형 마스크를 반드시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절기 입동인 내일은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서부와 전북, 경북 북부 내륙으로 새벽부터 낮 사이에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양은 우선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 20에서 5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많게는 최고 20mm가 되겠습니다. 또 모레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와도 예년보다 높거나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지방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4도, 춘천 13도로 오늘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며 서늘하겠습니다. 동해안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 강릉 15도, 속초 14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흐린 하늘이 예상되고요. 전북은 새벽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18도, 부산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